자, 16강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합니다. 갑시다. 예. 그, 영토 분쟁의 국제적 성격과 전망, 목차를 보시면요. 그 서로, 러일 영토 분쟁의 국제 문제화 과정, 그 다음에 뭐, 샌프란시스코 조약, 그리고, 어, 냉전기, 그 다음에 탈냉전기, 그 다음에 이제 러일 관계를 둘러싼 국제적인 동인, 영토 문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중국 변수, 러일 관계와 영토 문제,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전문적으로 쓰여진 내용이라 가지고 제 내용이 굉장히 괜찮아서 가져왔어요. 이거. 그리고 되게 미묘한 문제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러일 영토 분쟁, 특히 이제 그 북방 4개 영토 관련해서는 요거 한 편만 보시면 거의 뭐 쟁점은 다 짚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면 그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은 넓은 개념에서는 사할린과 쿠릴 열도상의 도서 전체를 의미하지만 좁은 개념으로는 36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쿠릴 열도 중에 남 쿠릴 열도 4개 섬, 4개 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 섬만 돌려주면 그 일본은 오케이 하겠다, 일본은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은. 여기 이제 4개 섬이 뭐냐, 그 하보마이, 그 다음에 시코탄, 그 다음에 쿠나시리, 그리고 에토로우, 이렇게 4개 섬입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여기는 그 러시아 사람들이 살았다기보다는 옛날부터 그 아이누족이 살았던 데거든요. 아이누족. 그러니까 일본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홋카이도 지역의 원주민들인데 이게 에스키모 계열이라고 보통 봐요. 그러니까 에스키모가 이주해 와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보통 보는데, 그럼 에스키모니까 이제 약간 몽골 쪽하고 연결이 되는. 그래서 그 아이누족이 이제 모여서 살았던 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본 땅이라고 하기도 사실은 따지고 올라가면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사실 이 큰 섬이 4개인데 이 4개 섬을 돌려달라고 일본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북방 영토 문제는 이 4개 섬에 관한 분쟁을 말하는 거고, 역사적으로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전체를 놓고 영토 문제가 시작됐지만 더 긴 시간, 그리고 오늘날의 러일 영토 분쟁은 주로 남쿠릴열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도 이 좁은 의미의 4개 섬을 둘러싼 논쟁으로 보고자 합니다. 쿠릴열도 문쟁을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차 대전 전후 처리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국제정치, 동북아 국제정치를 공부할 때 적어도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은 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본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 나온 김에 녹화 방송이 좋다는 게 뭡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보통 이제 위키백과도 있는데, 위키백과를 들어가 보면 여기는 사실 뭐 봅시다. 나무 위키. 음, 음. 위키백과보다 이 나무 위키가 더 나은 게요. 일정 부분에서는 물론 이제 나무 위키 좋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학자란 양반이 나무 위키를 칭송하냐고 하겠지만, 이게 저처럼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디테일한 부분은 나무 위키가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 보시면 위키백과는 이거 별거 없잖아요. 영토 분쟁에 대해서 이게 다잖아요, 그냥. 근데 나무 위키로 가볼까요? 나무 위키로 가면 어떤 내용들인지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위키를 제가 애용을 하는데, 이거 내용 보시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고, 기본적인 걸 훑어보고 이 영토 분쟁을 다루겠습니다. 트리티 오브 샌프란시스코, 일본 국가의 평화조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서 1951년 9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 회의를 한 다음에 체결한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이고요.
1950년 4월에 발효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 다음에 대일 강화조약 뭐 이런 식으로 불리고요. 이 조약으로 연합국 점령하 일본이 공식적으로 국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52년에 발효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뭐냐, 일본이라는 나라 망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조약을 맺고 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민간단체도 이 날짜를 주권 회복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월 며칠이냐, 이게 날짜는 여기 적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또한 이제 일본이 한반도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 한국이 법적 외교적으로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 51년도 조약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전문을 보면, 사실 이 전문 때문에 제가 나무위키를 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자잘한 데 대한 어떤 전문을 어디서 정리를 해놓겠습니까? 얘들밖에, 이 약간 편집주의자적인 이 위키러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1조, 일본과 각 연합국들과의 전쟁 상태는 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본과 관련된 연합국 사이에서 현 조약이 시행되는 날부터 중지된다. 그러니까 전쟁이 완전 중지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그 다음 연합국들은 일본과 그 영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한다. 영토 2조 A항에 벌써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이게 여기 나오는 거죠, 벌써. 이렇게 한국 독립,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항 때문에 사실은 일본이 이 문항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독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야, 여기는 울릉도까지만 돼 있잖냐, 독도 얘기 없잖아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니까 독도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도가 이전에 누구 땅이었냐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문헌상으로는 우리가 더 낫죠. 일본은 타이완과 평우 제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한, 그리고 일본이 1905년에 그 9월 5일 포츠마스 조약에 의해서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와 그것에 인접한 도서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여기서 포기됐잖아, 이미 쿠릴 열도. 그리고 일본은 이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제도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 및 소유권, 청구권을 포기하고, 신탁 통치 이전에 일본의 위임 통치가 다 있었던 태평양 제도에 이르기까지 확대하는 1947년 4월 2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조치를 수용한다. 그러니까 태평양 제도 전반에 있는 섬들도 다 독립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일본 국민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건 아니면 그 밖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건 간에 남극 지역의 어떤 부분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나 소유권 또는 이익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남극에서도 나가가 되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면, 일본도 이제 개화기 이후에 탐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극에 대해서 뭐 어느 지역에 대해서 탐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 활동권 이런 것도 주장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섬 같은 것도 장악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여기서 남사군도에 대한 것도 다 포기된 겁니다. 왜냐면 이때 일본이 타이완 장악하면서 남사군도나 서사군도 다 장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세하게,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점령했던 모든 지역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나가라, 그 다음에 몇몇 구역은 미국의 신탁 통치에 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동의를 포괄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이 조항에 따라서 일본의 부동산 및 제2항에 언급된 지역의 일본 국민들의 자산 처분 문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그 일본 사람들이 세운 부동산이나 공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말하는 건데, 그 현재 그 지역들에 통치하고 있는 당국자들과 그곳의 주민들에 대한 채무, 채권, 청구권, 그리고 그러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부동산 처분과 일본과 그 국민들에 대한 그러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채무 비롯한 청구권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자 간의 특별한 협의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남겨두고 온 재산에 대해서는 니들끼리 알아서 뭐
사고 팔든지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대기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역과 일본을 연결하는 일본이 소유한 해저 케이블은 균등하게 분할할 것이다. 일본은 일본 측 터미널과 그에 접하는 절반의 케이블을 갖고 분리된 지역은 나머지 케이블과 터미널 시설을 갖는다. 이건 뭔 소리냐면 2차 대전 당시에도 바닷속에 통신 케이블이 있었습니다. 전력 케이블도 있었고, 그때라고 뭐 기술이 없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 촘촘하게 있는 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이제 연락 문제 때문에 케이블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본 본토하고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본 본토나 일본 소유의 땅, 뭐 오키나와라든지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절반 정도는 일본에서 소유권을 갖고 관리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 해당 국가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한일 간에 케이블이 해저 통신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딱 반 잘라가지고 반은 일본 거, 반은 한국 거라고 이제 소유권을 구분해 준 겁니다. 이걸 다 일본 걸로 해주게 되면 한국이 이 케이블로 뭔가를 할 때도 일본한테 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뭐 뒤에 뭐 유엔 헌장하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다 지금 볼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띄워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렇다는 거. 그래서 앞서 봤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모든 권리 주장을 포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하보마이, 시코탄, 쿠나시리와 에토로우 4개의 섬은 쿠릴 열도의 일부가 아니라 일본 고유한 영토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독도 독도 영권 얘기하면서 많이 봤죠 이거. 그러니까 야, 독도는 울릉도가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개 섬은 쿠릴 열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 본 것처럼 그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한 일체 소유권을 포기하게 돼 있는데 이 4개 섬은 쿠릴 열도 아닌데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고유 영토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대상이 아니다. 봅시다. 쿠릴 열도는 이걸 쿠릴 열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를. 열도라는 게 보통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딱 요만큼은 저 쿠릴 열도 아닌데요, 이건 홋카이도에서 연결된 건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진짜 이거는 말 같지 않은 소리거든요. 하여튼 반면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있었던 얄타 협정을 비롯해서 연합국들의 합의와 국제조약에 의해서 이 4개 섬을 포함한 모든 쿠릴 열도에 대해서 소련의 주권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데서 일본하고 러시아 간의 영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서로 내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 소련은 야 이거 전부 다 내 거다, 2차 대전 때 내가 이겼잖아, 여차하면 홋카이도도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 저희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쿠릴 열도에 포함된 거는 다 소유권 포기하기로 했지만 저기 이 하필이면 다 커요. 또 이 큰 4개 섬은 쿠릴 열도가 아니거든요 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남쿠릴섬 또는 북방, 러시아에서는 이걸 남쿠릴섬이라고 부릅니다. 사우스 쿠릴 아일랜드.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걸 북방 영토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제 쿠릴 열도 남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분쟁은 처음에는 양자 간의 문제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게 서로 내 땅이다라고 싸우는 문제. 근데 이제 2차 대전 종식 과정과 종전 협상을 거치면서 미국과의 이게 동아시아 전략이나 소련의 국가 안보 및 미소 대립과 얽혀 있는 국제 문제로 발전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가보신 분은 안 계실 테고, 이 북방 4개 섬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자원도 별로 없어요. 뭐 관광할 건덕지도 별로 없어요. 농사도 잘 안 돼.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걸 그냥 네 걸 하든 내 걸 하든 그냥 그래가지고 뒤에 보시면 나오지만, 심지어 소련 같은 경우도 60년대에 이걸 그냥 일본한테 자기가 돈 받고 살래?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무상 차관 좀, 그러니까 차관을 좀 빌려주면 우리가 이 섬 반환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미국이 일본하고 이제 안보 공동체가 되면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쿠릴 열도는 일본한테, 그러니까 러시아가 주고 싶어도 이제는 일본한테 못 주는 구역이 된 겁니다. 왜냐? 지금 홋카이도 최북단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미국의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쪽인데 여기 레이더 기지가 있으면 러시아를 이 정도까지 커버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이 정도. 근데 쿠릴ler도 가장 북단인 에토로우라는 섬에 미국의 레이더 기지가 들어가잖아. 이게 일본에 반환되면 여기 레이더 기지가 들어갈 건데, 그러면 반경이 러시아의 거의 이까지를 커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의 레이더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못 참죠. 그러니까 못 주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뒤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전부 다. 그 러일 영토 분쟁 문제는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러시아와 일본의 의지와 꾸준한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냉전기를 거쳐서 탈냉전기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양국 간의 입장 차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때로는 한국까지 확장되는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역학관계와 연동돼서 해결이 더욱더 요원해 보입니다.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멀기만 하다, 해결책이. 그 문제 당사자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 그리고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아질수록 갈등 해결은 어려운 법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지. 이해관계자가 많으니까. 물론 러시아와 일본의 국내 정치적 요소도 러일 영토 분쟁에서 각국의 대응 전략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쿠릴열도 4개 섬을 둘러싼 영토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정치적 타협에 대한 양국의 부정적 국내 여론에 기인한 바도 큽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땅을 굳이 줘야 되냐. 양국 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야, 당연히 우리 땅인데 당연히 우리 땅인데 왜 저걸 달라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러시아도 우리 땅을 왜 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내 정치적 요인이 국제 정치적 환경에서 개별 국가의 외교적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영토 분쟁의 단면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에 영향을 받은 영토 문제를 당사국을 둘러싼 국제관계 측면에서 조망해 보는 것은 영토 분쟁을 야기하고 교착시키는 큰 틀에서 이 구조적인 요인을 이해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냐? 여기는 미국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연구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연구는 러일 영토 분쟁을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국제 문제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해석하는 데 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 2장에서는 우선 이제 쿠릴 열도가 러시아와 일본 간 양자 문제에서 국제 문제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2차 대전 종전 협상을 기점으로 냉전기, 탈냉전기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3장에서는 러일 영토 갈등을 둘러싼 국제적 동인으로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중국의 부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국제적 요인이 러시아와 일본의 대외 정책 그리고 상대에 대한 외교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다음에 최근 양국 정부가 러일 영토 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러일 영토 분쟁의 국제 문제와 과정에 대해서 보면 2차 대전 종전 과정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그 18세기부터 19세기 말에까지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 간의 영유권 문제였던 쿠릴 열도는 이건 뭐냐면 러일 전쟁 이후에 또 이거 가지고 또 싸웠거든요. 이 보시면 이 각주를 보시면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유권 주장은 1855년 시모다 조약, 그러니까 러일 화친 조약으로 사할린을 공동 관리하다가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으로 사할린은 러시아가 갖고 쿠릴 열도 전체를 일본이 갖기로 하는 것으로 안전 국면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서 쿠릴 열도 전체는 일본 거다라고 합의가 됐어요. 여기서 끝난 것 같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쿠릴 열도와 사할린 남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영토 분쟁의 불씨가 다시 불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러시아 일본이 화친 조약을 맺고 거기서 발전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으로 서로 자기들이 동북아 지역 내에서 서로 야 우리 이것까지만 갖자라고 서로 합의하에 선을 그을 때는 사할린은 러시아가 갖는 거고 쿠릴 열도 전체는 일본이 갖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림 보시면
두 나라가 러시아와 일본이 사이가 좋았을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게 사할린이에요. 이게 사할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이건데 요게 사할린이고, 그렇지? 요게 사할린이고 요게 캄차카 반도. 요게 캄차카 반도예요. 그러면 쿨리열도가 여기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할린이라는 섬은 이것도 섬인데 이게 사실 일본에 더 가까이 있지만 더 크지만 이거는 그냥 대륙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 러시아 갖고, 이 끄트머리에 이 바깥쪽에 이렇게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캄차카도 러시아 건데 요 앞에 섬들이고 이 섬부터 이 섬까지 별 가치 없는 것들은 그냥 일본 니네가 해라 라고 러시아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작살이 나지 않습니까, 일본한테. 그러고 나니까 일본이 이건 당연히 우리 거고, 이 사할린 옆에 있는 큰 섬, 이 사할린을 절반 뚝 잘라가지고 이 남부 사할린도 우리 거, 이렇게 치고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합의를 일본이 어겼죠. 어기게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이것들 봐라, 오 그래, 앞으로 싸워서 이기면 다 갖는 거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때 러시아가, 그러니까 소련이 일본한테 이겼으니까 쿠릴ler도 우리 다 가져간다, 그래서 가져간 거예요. 거기 일본은 저희 그 쿠릴ler도 아니고요, 그 섬은 저희 홋카이도 부속도서거든요, 이러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일단 초반부터 좀 꼬였죠.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잠깐 보면 야, 둘만 그럼 잘 화해하면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거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엔 둘이서 잘 화해해 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쿠릴러도는 2차 대전 말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냐, 보셨다시피 이 쿠릴러도가 이제 쭉 이렇게 마치 그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이 차지한다는 거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걸 만약에 일본이 차지하게 되면 이거는 미국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는 태평양으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부 다 막혀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밑에 화면을, 나 이게 지도를 하나 띄워놓던가 해야지.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세계지도 하나 띄울게요. 세계지도 하나 띄워야겠네. 잠시만요. 자,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계지도 하나 띄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쿠릴열도가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할린이고 이게 이제 캄차카 반도고 이게 쿠릴열도예요. 그리고 이제 블라디보스톡 같은 항구는 이쪽에 있어요. 이 안쪽 라인. 이게 전체가 러시아 땅인데, 그럼 이 안에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일본 땅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못 나가요. 태평양 함대가 못 나갑니다. 마치 그 여기에 유럽 중심부의 그 흑해 함대처럼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보통 블라디보스톡에 이쪽에 극동군 군사기지가 있는데 여기서 폭격기가 떠가지고 이쪽을 쭉 날아가서 미국을 폭격해야 되는데, 여기에 레이더 기지가 쭉 깔려 있으면 바로 걸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뜨자마자 걸립니다. 그럼 레이더만 있어요? 여기 미사일도 있겠지.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땅이니까 이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좀 커진 겁니다. 사실은 심각해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냉전이 시작 안 됐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냉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국과 러시아에서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패퇴시키기 위한 소련의 참전을 두고 벌어진 미국과 소련 간의 협상에서 소련은 쿠릴 열도와 살린 남부에 반항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미국 또한 참전 및 전후 처리 협상의 전략적 수단으로 쿠릴 열도 문제를 바라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야, 쿠릴 열도 저거를 러시아가 저걸 달라고 하는, 소련이 저걸 달라고 그러는데 저걸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태평양 전쟁에 러시아를 참전시키고 소련을 참전시키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래야 빨리 전쟁이 끝날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 상황이 언제냐면 핵폭탄을 쓰기 전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때는 이거 논의할 때는 핵폭탄이 개발도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태평양 남태평양 전쟁을 쭉 하면서 미군이 쭉 보니까 일본군이 저항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군인들의 희생이 너무 크단 말이야. 그러니 이 상황에서 유럽에서 전쟁이 거의 다 끝났고 일본을 공격해야 되겠는데 일본 본토를 미군만 일본 본토를 치고 들어가면 미군만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홋카이도 위쪽에서 소련군이 쳐내려오고 밑에서 미군이 쳐올라가면 결국엔 일본이 항복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은 좀 꼬드겨 가지고 참전을 시키려고 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사실 이 직전까지만 해도 소련은 스탈린은 일본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독일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 일본을 또 상대하냐 이런 입장이었어요. 이해는 가죠 사실 스탈린의 입장이. 근데 제발 좀 전쟁 좀 참여해 주라. 너무 죽는다. 미군 애들이 이런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핵무기가 개발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쓰겠다라고 하니까 소련이 그제서야 참전하겠다 이래 된 거죠. 왜냐하면 참전 안 하게 되면 일본으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는 걸 하나도 못 받으니까. 참전한 나라만 승전국으로서 그게 있으니까. 소련은 계속 눈치 보다가 뒤에서 이제 참전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1943년 10월 개최된 카이로 회담에서는 최초로 전후 영토 처리 문제가 제기돼서 일본이 취득한 영토 반환이 선언되면서 영토 불확장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영토 불확장의 원칙은 뭐냐면요. 이게 설명이 없구나.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전의 영토, 2차 대전 이전의 영토들은 다 반환하자. 그리고 더 이상 제국주의는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일종의. 왜냐면 이놈의 땅 싸움 때문에 세계대전이 또 벌어졌으니까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가 된 겁니다. 이후 테헤란 회의에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쿠릴 열도와 산부 사할린이 소련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스탈린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 니네 가져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1945년 2월 전후 세계 질서를 논의하기 위한 얄타 회담에서 미소 밀실 회담을 거쳐가지고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이 서명한 얄타 협정문에는 소련의 태평양 전쟁 참전과 쿠릴 열도를 소련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식적으로 쿠릴 열도는 소련 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만약에 참전을 하고 문화는 다음과 같다. 소련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동맹국 측에 가담하여 대일 전쟁에 참전한다. 쿠릴 열도는 소련에 양도될 것이다. 이게 이제 얄타 협정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보면 뭐 전쟁에 참전했고 쿠릴 열도를 미국으로부터 받았고 끝!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 일본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중립적 조약 체결 관계에 있었던 소련은 얄타 협약에 따라 1945년 8월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전쟁 거의 다 끝났는데. 그리고 쿠릴 열도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아싸 그러면 들어왔죠. 홋카이도까지는 못 들어왔고. 근데 소련은 2차 대전 종전 이후 전후 처리를 위해서 1951년부터 전개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에서 쿠릴 열도에 대한 주권을 인정받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미국이 견제가 들어간 겁니다. 강화조약 초안을 준비하던 미국은 소련에게 평화회담에 참여할 때만 소련의 쿠릴 열도에 대한 주장의 인정이 고려될 수 있다고 압박을 해서 소련 협상단이 이제 회담에 참여하긴 했지만 회담 초기부터 소련은 미국과 영국이 준비한 조약 초안에 반대하면서 회담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했습니다. 소련의 회담 지연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고, 왜냐면 이제 왜 반대를 했냐, 여기 보시면 소련이 그럼 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갖다가 지연시키려고 했냐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소련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반대에 대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약에 일본의 군대 창설을 막을 장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조약에 따르면 일본은 앞으로 군대를 창설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조약에 그런 내용이 없잖냐 지금. 그리고 중국이 일본 침략의 주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대받지 못했다. 근데 이때 중국은 사실 두 개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누구를 초대하고 자시고 할 입장이 아니었죠. 왜냐면 한국전쟁 이게 51년도인데 한국에서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중공이랑.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초대하면 또 대만은 중국이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소련이 딴지를 걸고 있었고, 또 조약 준비 과정에 소련과 적절한 상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조약에서 일본을 미군 기지로 삼아서 일본을 소련에 대항할 미국의 연합국으로 삼았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조약이 타이완과 여러 섬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침해했다. 그러니까 타이완이 중공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이 적법한 영유권을 가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본의 여러 섬이 할양되는 점, 그러니까 괌, 사이판 이런 게 미국한테 일본이 넘겼거든요. 처음 초안은 얄타 회담을 위반해서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대한 소련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 등의 이유를 들어서 조약에 반대하고 서명을 거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소련도 할 말이 없는 게, 야 니네 눈치 시컷 보고 눈치 보다가 핵폭탄 떨어뜨리니까 그때 왔잖아. 근데 뭔 진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전하라고 빨리 참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45년 8월까지 참전 안 하고 시간 질질 끌다가 핵폭탄 떨어지는 거 보고 나서 참전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뭐 어쩌고 어째? 미국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 소련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인 거고. 그래서 소련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해서 서명을 거부했고, 소련이 회담에서 철수하고 일본을 포함한 49개국이 서명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쿠릴 열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은 쿠릴 열도 및 일본이 1905년 9월 5일 포츠모스 조약의 결과로서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 일부와 인접 부속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해서 얄타 협정을 재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까 저희가 띄웠던 거에도 보시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있죠, 그죠? 일본은 여기에 대한 포츠모스 조약의 사할린 일부와 그 소유권을 포기한다. 근데 여기 어디도 포기한 쿠릴 열도가 소련 거란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얘들도 참 꼬름한 게, 그러니까 진짜 뒤끝 장렬인 게 이렇게 된 겁니다. 쿠릴 열도에 소련의 귀속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미국도 이제 열받은 거죠. 야씨, 엿먹어봐 이렇게. 즉 강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소련에게 영토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소련은 쿠릴 열도에 대한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에서 실패한 겁니다. 이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야 쿠릴 열도가 일본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니네 것도 아니지, 소련 것도 아니지 않나요?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힘이 약했으니까 못했지. 근데 이제는 좀 대등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막 들이대는 거죠. 각주 8번 보시면, 이게 또 여기 있네요. 이거. 뭐 하여튼 별거 없구나. 하여튼 이렇게 된 겁니다. 절차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철수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당시 소련이 제가 보기에는 외교적으로 실패를 많이 했어요. 이게 좀 센스 없는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왜냐면 이게 한국하고 이게 한국 전쟁 벌어졌을 때 그 안보리에서 이제 한국에 군대 파견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소련이 이제 그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그 참 파견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련이 아예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표결하는데 안보리 표결에 소련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권이 됐습니다. 기권이 됐으니, 야 기권표를 행사했으니까 그건 만장일치나 다름없지 않냐가 된 거예요. 왜냐면 거부 안 했으면, 우린 기권하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나머지 상임이사국 5개국, 4개 국가만 협의하면 되지 해서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련은 그때 착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안 나가서 기권하면 만장일치가 아니니까 한국전쟁에 파병 못하겠자고 생각했는데, 아닌데요? 반대 안 하셨으니까, 거부권 행사 안 하셨으니까, 거부권은 행사해야 거부권인 거고, 기권하였으니까 그거는 뭐 표결 참여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라고 미국은 해석을 해버린 거죠. 둘 다 억지 쓴 거예요 사실은. 둘 다 한반도 일이니까 이제 좀 좋게 표현하는 거지. 둘 다 억지 쓴 거고요. 하여튼 이제 외교적으로 실패를 한 거죠. 좀 성급했지 사실은. 하여튼 1954년 9월 12일 소련 외상인 몰로토프, 그 몰로토프 칵테일 할 때 그 몰로토프 이 양반입니다. 화염병을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왜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부르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소련이 뭔가에 안 지켜서 침공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이제 화염병을 던지면서, 아싸 야 몰로토프 너 칵테일이나 먹어라 이러면서 이제 화염병을 던진 데서 유래된 겁니다. 그게 정확히 체코슬로바키아인가, 아이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핀란드인지 뭔지 확실치 않은데, 하여튼 그 인물인데, 걔가 이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청하면서,
양국 간에는 직접적인 영토 교섭이 시작됩니다. 1955년 6월 런던에서 소련과 일본 간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전개된 협상에서는 일본은 하보마이와 시코탄 발언을 주장했고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 가까운 큰 섬 두 개만 돌려달라고 했고, 소련은 일본이 이 섬들을 비무장화하고 외국 선박들에 대해서 폐쇄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한다면 발언하겠다는 의향을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게 소련은 일본이 이 섬들에 대해 비무장하고 외국 선박들에 대해서 폐쇄 조치를 취한다 동의한다면 발언하겠다. 이거는 이 섬들을 니네한테 돌려줄 수는 있어. 근데 여기에 미군 못 들어오게 해라. 미군이 여기에다가 레이더 기지라도 설치하면 그건 무장하는 거니까 안 된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본이 사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소련이 이 얘기를 한 거는 돌려주겠다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움 붙이려고 한 겁니다. 돌려줄 생각 없었던 거예요.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러한 소련과 일본 간의 그 이도 그러니까 두 개의 섬에 대한 반환 교섭에 대해서 미국은 1955년 9월에 주일 미국 대사 앨리슨을 통해서 조심스러운 반대와 미국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쿠릴 열도 문제가 소련과 일본 양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그 55년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의약을 하니까 55년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일본 정부에, 야, 니네 분수를 알아. 이 말이 뭐냐면, 야, 니네 마음대로 소련하고 뭐 땅을 돌려받네, 비군을 내보내네, 이런 협상하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물론 외교적으로 좋게 얘기했겠죠. 자꾸 그러시면 주일미군 철수합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비무장 좋아하시면 주일미군 다 내갈게요 그러냐,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니네만의 문제,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되게 굴욕적인 표현인데, 일본 영토 돌려받겠다고 지금 소련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건 니네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야, 일본은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없다 소련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국내에서도 소련과 타협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었던 일본 정부가, 일본 국내에서도 1956년 8월에 이런 내용의 소일 협상에 대해서 미국의 의견을 요청하니까 그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는 일본이 남쿠릴 열도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면 미국은 오키나와를 영구히 보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냐면 일본도 짜증이 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기 우리한테, 야 그럼 우리는 그냥 이거 전부 다 소련 땅으로 하고, 그러면 그렇게 기분 나쁘시면요 더 이상 소련하고 이거 돌려달라는 얘기 안 할게요, 이렇게 미국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국무장관이 뭐라고 했냐, 만약에 일본이 소련한테 그 남쿠릴 열도를 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포기한다면 미국은, 우리는 오키나와를 일본에 돌려주지 않겠다 라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덜레스 위협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배우가 뭔지를 이제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일본은 사실 하고 싶지, 그러니까 1955년 기준으로 일본은 소련하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야 소련한테 계속, 야 그쪽 섬 돌려달라고 그래 라고 뒤에서 쿡 찌른 게 누구냐, 미국인 거예요. 미국. 왜냐면 저 섬이 되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일본을 앞에 내세워서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일본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힘들게 이렇게 시키냐고, 야 우리 얘기 안 하면 안 되냐, 이거 우리 더 이상 이거 소련하고 대화하기 싫은데 라고 했더니 미국이 그럼 뭐 포기해, 대신 오키나와 우리 거다, 니네한테 안 돌려준다, 이래버린 겁니다. 협박이죠 그야말로. 이걸 덜레스 위협 사건으로 불립니다. 내용을 보죠. 각주 내용을 보시면, 일본 외상 시게미추가 1958년 8월 19일에 런던에서 덜레스 국무장관을 만나서 문의했던 내용은 하보마이와 시코탄 두 개의 섬을 돌려주겠다는 소련의 제의가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6조, 만약 일본이 어떤 국가와 평화 정착 또는 이제 전쟁 청구권을 해결을 하는데 그 국가에게 동조약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그 국가에 준다면
같은 혜택이 이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게도 확대될 것인가에 대해서 위반되지 않겠는가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구릴열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고만 했지 그 그 저기 이 보시면 위에 있는 두 개의 섬, 이게 밑에 있는 두 개의 섬은 일본이 돌려받는 대신에 위에 있는 두 개의 섬이나 위에 있는 두 개의 섬에 대해서, 그리고 구릴열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소련한테 그냥 소유권 인정해 줘 버리면 이 조약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만약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귀속돼 가지고 일본이 뭐 독도 같은 것도 한국에 그냥 다 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쉽게 이렇게 물어봤지만 이제 미국한테 들이받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든 거 시키냐고. 그랬더니 미국은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어, 다 주면 우리도 얘한테 안 줄게 오키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귀찮게 묻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건 하여튼 소련은 이게 대해서 소련은 미국이 일본과 소련의 영토 분쟁 해결을 원하지 않으며 일본을 고립시켜서 미국과 강력하게 연대하려는 정책을 주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두 개 맞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소련이 일본 편 들어주는 거죠. 야, 미국 니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근본은 사실 소련하고 미국하고 일본을 싸움 붙이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쪽에서는 이후 덜레스가 일본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려운 협상에서 소련에 대항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 주려고 일본을 도우려고 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일본 외교사에서도 이 사건은 덜레스의 위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위협이죠. 오키나와 안 주겠다는데. 왜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던 게 오키나와를 돌려달라는 거였거든요. 결국 이제 일본이 이 4개섬 반환으로 돌아서면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2개만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미국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그러고 이제 들이받으니까 여긴 일본이 이제 4개 전체 반환으로 돌아서면서 영토 협상은 또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당시 일본의 현안이었던 유엔 가입, 그 다음에 어업 문제, 또 포로 송환 문제를 우선 해결하며 소련과 일본은 이제 외교관계를 정상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뒤로 돌린 거예요. 이게 이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이 소련하고 국교 정상화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하고 국교 정상화할 때 김종필하고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사용하죠. 영토 문제 끼워 넣었다가 이제 어업이나 유엔 가입이나 포로 송환 다른 것들을 이렇게 쭉 일괄 타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사실은 일본의 외교 기법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제 이렇게 뭔가 상대한테 뭔가 100을 얻으려면 한 200 불러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토 문제 끼워 넣어가지고 질렀다가 그 다음에 그럼 영토는 나중에 논의하고 앞에 뭐 유엔 가입이나 어업 문제 이런 거 차차 해결합시다 라고 이제 빼는 거죠, 한 발.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일본이 사도 반환으로 돌아서면서 이렇게 4개 다 달라 다시 돌아서면서 영토 협상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됐고, 이게 이제 일본의 약간은 전략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양국은 이제 해결되지 못한 영토 문제로 인해서 평화조약을 대신할 소일 공동선언에 서명을 했는데 평화조약은 아직 안 맺어진 거죠. 선언에서는 평화조약 교섭을 계속하는 것과 평화조약 체결 후에 소련은 하보마이와 시코탄 2개의 섬을 일본에 인도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2개 섬은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미.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으로 일본의 미군 기지화가 한 단계 더 강화되면서 소련과 일본의 영토 협상은 동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소련은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앞둔 일본 정부에게 대일 각서를 보내가지고 일본 영토 내에서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하게 되면 소련하고 일본 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하보마이와 시코탄 2개 섬을 일본에 인도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나가야 주겠다는 거죠. 미군 나가야.
양국 간의 영토 문제가 미일 동맹 및 소련의 안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건 이후에 양국은 1980년대까지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냥 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온 것이고, 그 다음에 탈냉전기 러시아와 일본의 이제 영토 협상.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망하고 이제 러시아가 들어서니까, 그리고 그 들어선 러시아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일본하고 약간 관계 개선을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은 영토 교섭을 재개합니다. 러시아는 냉전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임해서 다양한 제안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아쉬운 놈이 우물 판다고. 이때 러시아는 그랬던 거죠. 여전히 양국 간에는 러시아의 두개선 반환, 그 다음에 일본의 네개선 다 달라 원칙에 큰 입장차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예전처럼 그럼 두 개만 줘 이러면은 합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일본은 계속 내게 달라 라고만 된 거고. 2000년대 중반까지 양국의 영토협상은 분쟁을 억제하고 다각적 상호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나 이 시기 양측에서 제시한 다양한 반환론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좌절되게 됩니다. 어른들은 이 참고문헌을 보시면 다양한 반환론들이 있는데 이거 다 뭐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냥 핵심은 뭐냐? 돈 좀 주라. 그럼 우리가 섬 2개 줄게 였고, 일본은 야 4개 주면 돈 좀 줄게 이거였어요. 그냥 계속. 다만 이제 두 국가의 고무적인 것은 2000년 5월에 집권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 1956년 소련과 일본의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영토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까짓 거 주지 뭐. 왜냐하면 푸틴은 권력이 막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지도자들은 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결정을 못했습니다. 옐친 같은 경우도 되게 지지기반이 약했어요. 약하다 보니까 그냥 돈이 필요해서 저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실제로 섬 4개를 돌려주고 돈을 받게 되면 영토 팔아먹었다는 소리밖에 더 나오겠어요, 러시아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극복할 만한 정치적인 파워가 부족했던 겁니다, 옐친은. 근데 푸틴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뭐 내가 주면 안 돼? 필요한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돌려준 거를 굴욕적인 협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일본하고 러시아 간에 평화를 마무리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파워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여전히 사도 일괄 반환론의 벽을 넘지 못하던 일본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아베 신조가 정권을 넘겨받으면서 2006년쯤에 사도 일괄 방침을 유연 노선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들어오고 나서 그럼 일단 2개만 받을까? 2개라도 먼저 받을까? 이렇게 이제 된 거죠. 푸틴과 아베 다음으로 정권을 이어받은 메드베데프와 이제 아소 총리 같은 경우도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데 동의했지만, 왜냐하면 솔직히 아소도 아베가 총리일 때 아소가 뒤에 있었고 2번째 총리할 때도 아소가 뒤에 있었죠. 그리고 메드베데프가 러시아 대통령 했지만 국무총리는 러시아 국무총리는 푸틴이었거든요. 사실상 푸틴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새롭게 뭐 어떻게 좀 유연하게 해볼까라고 했는데 2009년에 아소가 러시아에 의한 북방 영토의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버립니다. 불법 점거. 야, 이 뭐야 이게? 니네가 우리 욕을 해? 이렇게 돼버리고 아소가 말실수를 한 거죠 사실은. 이거 술 취해서 일단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말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북방 영토 문제 해결 촉진 특별조치법 북특법이 개정되면서 강경 방침으로 돌아섰고 대화의 문은 닫힙니다. 이거 왜 이랬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이 뭐 됩니까? 여기 민주당으로 정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민당이 지금까지 한 게 뭐냐 도대체. 니네 진짜 이러다가 진짜 자민당 조주체제 무너지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꼴 하지 한번 볼래? 이렇게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강경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니 우리 자민당 되게 일 잘하는데요? 또는 이제 자민당이 약한 정당이 아닙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러시아를 두들겨 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는 러시아한테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이렇게 러시아 승질을 확 건드려 가지고 불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러시아가 참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 국내 정치를 위해서 외교를 갖다가 좀 무시해버렸죠. 근데 그렇게 대화 문이 닫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메드베데프는 2010년 11월에 소련과 러시아를 통틀어서 최고 지도로서 최초로 쿠나시르, 여기 북방 사개영토 위쪽에 있는 섬 중에 하나입니다. 방문하는 강수를 응수해서 양국 간의 갈등을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거 이때쯤에 이명박 대통령도 독도 방문했죠. 여기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하는 거 보고 여기에서 뭐랄까요,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얘기 많습니다. 어차피 메드베데프가 지가 결정해서 갔겠어요? 푸틴이 가라고 했으니까 갔겠지.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거고. 그 이렇게 냉각된 양국 관계를 이제 문제가 한 것은 러시아의 새로운 제안이었습니다. 2012년에 푸틴이 재집권을 목전에 두고 영토 문제를 무승부로 타협점을 찾자고 제안을 했고, 같은 해 12월에 다시 집권한 아베도 영토 교섭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했던 아베와 푸틴이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이제 원위치가 된 거죠. 러시아는 대외정책 개념에서 쌍방이 수용 가능한 방책을 논의하겠다고 명시할 정도로 영토 문제에 의욕을 보였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미국과 서방 주도의 대러시아 제재에 일본이 참여하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냉각됐고 영토 협상 또한 표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러시아 제재가 지속되는 중에 일본의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고요. 대러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에 아베 수상은 소치를 방문해서, 러시아 동계올림픽이 있었던 곳이죠. 소치를 방문해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갖고 쿠릴 열도의 공동경제활동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관심을 갖고 있던 극동지역 개발과 혁신 분야의 공동개발을 우선 협력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아베의 새로운 접근법은 미국의 압력을 배제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러시아 측의 평가 또한 받았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와 교착을 반복한 이제 탈냉정기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갈등 해결 노력은 냉정기에 비해 가지고 다양한 방식과 때로는 과감한 시도의 변모로 나타났고요. 러시아가 1956년 선언으로 돌아가서 두개섬 반환 방침을 고수하고 영토 반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상호간의 신뢰를 확보해야 되며 경제 협력과 관계 발전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분쟁을 적극적으로 표면화하고 새로운 접근들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이제 양국의 변화는 정권 변화나 국내 여론전, 국내적인 요인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냉전이 끝나고 미소 대립 구도가 해체됐고,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중국의 부상으로 세력 전이가 일어나면서 일본으로서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하지 않도록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일본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양국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도 일본이 보인 독자적인 행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영토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좀 있었다는 거죠. 서방으로부터 박쥐 외교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러시아와의 대화를 지속한 것은 미일 동맹, 그리고 경제 대국으로서 일본의 자신감, 그리고 대중국 견제를 위한 목적, 그 다음에 이제 강한 러시아의 부활이라는 동아시아 내 국제적인 조건들 위해서 일본이 일종의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기 3편 여기까지 하고요. 하편에서 16강 하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